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육 측정평가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한 30분에서 40분 이 정도 시간 내에 동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정대로라고 하면 이때쯤에 강의실에서 좀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다양한 측정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5월 10일까지 최소 5월 10일까지 약 4주간은 추가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또 추가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분명 우리가 아쉽긴 하지만 최대한 동영상 안에 많은 내용들을 제가 함축해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거고요. 아쉽긴 하지만 최대한 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우리가 오늘 본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제가 퀴즈를 내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간단한 우리가 정답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퀴즈에 대한 답변으로 좋은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우리가 스탠다드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써주신 분이 있고 다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다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퀴즈 내용은 제가 이제 100m 달리기 테스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이제 시간 기록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시로는 100m 달리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시계를 사용해서 시간 기록을 측정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초시계를 사용하다 보면 그 데이터의 신뢰도, 정확도가 분명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측정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제가 퀴즈를 내드렸어요. 결국에 우리가 측정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측정 장비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는 게 가장 신뢰도가 높은 측정 값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 구간에서 신호음과 동시에 이제 타이머가 아무래도 이제 카운팅이 되겠죠. 시간이 이제 기록이 될 거고 엔드 포인트 이제 끝 피니시 지점에서 이렇게 센서로 되어 있는 이러한 측정 장비. 그래서 신체 일부분이 요 센서 라인과 한쪽 라인을 딱 지나게 되면 딱 그 기점으로 해서 여기 시간 기록이 딱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장비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또 장비가 비쌀 수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쉽게 또 구하기는 어렵고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초시계로 많이 사용하는데 가장 좋은 건 이러한 측정 센서 장비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측정 값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앞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이러한 우리가 신뢰도가 높은 측정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런 거를 쉽게 또 구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 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이 초시기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되는데 앞에서 같이 신뢰도가 높은 장비를 이용하면 너무 좋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검사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측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누르는 그 타임 순간이 아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 검사자, 한 명의 검사자가 동일하게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또 하더라도 그냥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초시계 사용법에 대한 숙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100m 달리기 기록을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신뢰도가 높은 검사 장비를 측정해서 사용하면 정말 좋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측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단일 검사자
한 명의 검사자가 모든 대상자들을 동일하게 측정을 했으며 이 동일한 측정에서는 내가 사용 전에 초식의 사용법, 숙지, 숙달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했다. 이거를 강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측정을 할 때 100m 달리기 기록을 쟀었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심사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지적사항이 왜 초시계로 했느냐,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디펜스 한다고 합니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방어할 때, 이러한 뭐 신뢰도가 높은 장비를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그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한 명의 검사자가 그 대상자들 모두 측정했으며 측정하기에 앞서서 초식의 사용법을 굉장히 숙지하고 숙달, 반복 연습을 했으며 정확한 어떠한 기준, 예를 들어서 머리가 들어오는지 가슴 라인이 들어오는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였다라고 제가 디펜스를 했습니다. 뭐 그랬더니 다행히 잘 넘어갔던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측정하고 평가할 때 이러한 신뢰도에 대해서 잘, 타당도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하기는 뭐 모두 잘 해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이제 교재를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업의 내용은 보통 우리가 두 가지 책에서 많이 조금 발췌를 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 수업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운동 수행의 측정 평가라는 이 책은 굉장히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보다는 보통 이제 대학원 과정, 석사, 박사 과정에서 나오는 뭐 측정 평가도 또 나오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연구 방법, 그다음에 이제 뭐 체육 통계 이러한 조금 심화된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 내용은 큰 틀에서는 여기서 갖고 오긴 하지만 그래서 요 내용도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는 이 스포츠 측정 평가라는 요 책, 뭐 부제목은 실습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애니빅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을 거의 보시면 많이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방법은 뭐 처음에도 계속 우리가 이대로 하고 있긴 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요약 정리, 이 책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요약 정리해서 약 30분 분량, 30분 분량 아마 점점 내용이 많아지고 있어서 30분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혹시 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넘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과제, 뭐 우리가 학교에서 요청하는 그 가이드에 의하면 뭐 레포트 조금 뭐 심화된 과제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최대한 간단한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제가 이제 강의실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많이 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 또 과거에는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다양한 측정 방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측정 방법, 좀 더 신뢰도가 높은 방법, 좀 더 타당도가 높은 측정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들의 교재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 보지 않는 해외에서 많이 사용한 이러한 측정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온라인 수업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거나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만나게 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때는 한 학기 동안 1학기 전반기 동안에는 뭐 책에 나와 있는 간단한 내용들, 꼭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1학기에 후반부로 갈수록 좀 집중 수업을 통해서 많이 전달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한 가지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수업을 나중에 오프라인 시간이나 아니면 또 혹시나 온라인 수업이 연장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양하게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또 한 시간당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조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꼭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책을 구입한다고 하면 뭐 두 개 다 있으면 정말 좋지만 이것보다는 이 스포츠 측정 평가에 대한 이 책을 구입하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가 체육 측정 평가를 함에 있어서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건강 관련 체력 측정, 그래서 건강 관련 체력 측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관련 체력 측정은 무엇이냐? 신체 활동의 근원이 되는 신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측정하고 이 도구들은 무엇이 있으며 방법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이 타당도, 측정의 진실성,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 변인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정확하게 이 측정 방법을 선택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 측정을 할 때 1번 측정, 2번 측정, 3번 측정을 하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평가를 한번 하고 재검사를 했는데 이 데이터 값이 거의 비슷해야 가장 좋은 신뢰도를 보인다고 하겠죠. 이 측정값이 너무 달라지면 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이런 것들 때로는 뭐 대학원에 가서 어떠한 연구 논문 작성할 때 측정을 해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측정한 이 측정법을 선택할 때 타당도와 신뢰도를 항상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그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한 결과값은 결국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 의미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규준지향 평가 또는 중거지향 평가라고 해서 뭐 집단 내 또는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이 규준지향 평가, 그다음에 어떠한 우리가 스탠다드하게 정해져 있는 설정된 그 수치 그거에 얼마나 가까운지 그걸 달성했는지에 대한 이러한 기준을 평가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려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아마도 체육 측정 평가와 관련돼서 이 네 가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나오는 이런 측정 평가 방법을 소개할 때 사실은 이게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고려하면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메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결국 하는 것이 이제 건강 체력, 그 중에서 체력이 무엇이냐를 한번 보게 되면 체력은 흔히 우리가 피지컬 피트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체 활동의 근원이 되는 신체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체 활동의 근원이 되는 신체 능력. 그래서 이 체력은 크게 건강 관련 체력이 있고 기술 관련 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련 체력은 우리가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주에는 기술 관련 체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좀 더 필요하냐 봤을 때 이렇게 근력,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의 힘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근지구력,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심폐지구력, 내가 이 심장 또는 순환계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 능력을 말하겠죠. 근육에서 나오는 힘은 좋지만 사실은 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 대사 시스템, 유산소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이 활동 오랫동안 심장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관절 또는 아니면 신체 어떠한 부위가 얼마나 내가 가동 범위가 늘어나는지, 가동 범위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활동력이나 힘의 수축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체구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체 구성, 우리의 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통 우리가 지방량, 그 다음에 뭐 근육량, 체지방량, 뭐 제지방량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건강 관련 체력에 대해서 측정하는 법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 관련 체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첫 번째 파트였죠. 이제 근력. 자, 근력은 이제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근육의 섬유가 수축하면서 발휘되는 힘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부위가 신체 부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시게 되면 여기는 상완 이두근, 네, 상완 이두근이 아니라 네, 이두근이라 그냥 표현할게요. 이두근의 근육, 그다음에 삼두근의 근육, 우리 상체 그 중에서도 상체의 힘을 볼 수 있는 이 근육 대표적인 근육들이겠죠. 그래서 근섬유가 수축하면서 발휘되는 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부위의 근육들이 또는 이 근섬유들이 얼마만큼 내가 힘을 쓸 수 있는지, 그다음에 수축은 이제 그냥 얘네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우리가 이 근섬유 담이 가장 작은 담이라고 하는 우리 사코미어, 얘네들이 수축하면서 발생이 되는 건데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동시에 수축되면서 큰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력은 크게 뭐 정적인 상태에서 움직이는 근력, 그 다음에 동적인 상태에서 움직이는 근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성, 근육의 길이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등척성, 근육의 길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는 것들, 등속성이라고 해서 일정한 속도로 수축하는 이 근육은 있는데, 이거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릴 거고, 과연 우리가 건강 관련 체력과 관련돼서 이 근력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분들 20대 또는 저처럼 이제 30대 또 한 40대까지는 이 근력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죠. 앞으로 이제 노령 인구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노인 또는 어르신들이 이제 굉장히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어르신들, 노인분들께서 어, 이 100세 시대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행복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길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이 행복 지수 또는 행복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행복 지수, 행복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행동 지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행동력. 내가 만약에 90살까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90살인데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여행, 하고 싶은 활동, 친구들과의 그러한 뭐 여행,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집에서 누워 있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많이 움직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는 게 행복 지수와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 지수는 행동력, 행동 지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이 행동 지수 또는 행동력은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느냐? 근력. 결국엔 내가 근육으로 움직이는 힘,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많이 움직일 수 있고, 많이 움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다녀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력은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20대, 30대 나이대보다는 우리가 노인 체력 평가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린이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린이들도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얼마나 행동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10세 미만, 그다음에 10세 때는 행동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를 이제 대표하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근력의 종류는 등장성, 등척성, 등속성이 있는데, 과연 등장성 근육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근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육의 길이가 변화한다.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상완 이두근 운동을 할 때 어때요? 멈춰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축, 이완, 자,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서 하게 됩니다. 자, 근육의 길이가 원래는 이렇게 있었지만, 그래서 팔에 이렇게 있었는데 요만큼 지금 근육이 수축하게 됐죠. 그래서 실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걸 단축성 수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축했다가, 자, 근육이 이렇게 수축했다가 윗방향으로 다시 아래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힘을 버틴다고 표현하잖아요. 단순하게 힘을 그냥 팍 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버티면서 근육이
이렇게 다시 줄어들었던 수축했던 근육이 다시 요만큼 늘어나면서 우리가 힘을 쓴다고 해서 신장성 수축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단축성 수축이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는 심화된 과정에서 신장성 수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엔 우리가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게 왜 중요하냐면 부상 예방. 결국엔 부상은 우리가 힘을 쓸 때보다 어떠한 스트레스, 중력에 의한 스트레스, 중력에 의한 로딩, 중력에 의한 저항을 버티면서 버티지 못했을 때 근육 부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장성 수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근력값을 측정할 때 신장성 수축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최대 근력값이 약 10%에서 20% 더 증가한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축성 수축만 많이 하지만 반대로 늘어나면서 때로는 버티면서 하는 이러한 신장성 수축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것도 뭐 좀 집중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 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척성 수축입니다. 등척성 근력은 근육의 길이가 일정함을 의미합니다. 이걸 지워야겠네요. 네. 자, 근육의 길이가 일정함을 얘기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벽을 민다고 벽을 미는 자세. 그래서 실제로 플랭크, 자, 플랭크를 보시게 되면 뭐 물론 자세를 취할 때는 근육이 살짝 움직이겠지만 이 자세를 유지할 때 자세를 유지할 때 근육이 길이가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벽에서 이용하는 이 스쿼트, 우리 보통 스쿼트를 하게 되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되지만 우리가 특정한 이 쿼드립세스 근육을 일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수축 연습을 하는 게 등척성 수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이드 플랭크 할 때도 우리가 자세 포지션을 자세를 잡을 때 살짝 근육이 움직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근력을 실질적으로 버티는 이 훈련할 때는 움직이지 않도록, 브릿지도 마찬가지겠죠.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제 엉덩이 쪽 때로는 뭐 이렇게 햄스트링 이렇게 비복근, 가자미근 얘네들도 수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자, 왜 이런 게 되게 중요할까요? 등장성, 등청성, 등속성. 보통 우리가 뭐 재활 단계에서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관절을 보호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무릎을 수술한 환자가 선수가 어떠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훈련 초기에는, 재활 초기에는 관절을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좀 상처 때문에, 수술 부위 때문에, 부상 부위 때문에 굉장히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관절을 보호해주고 딱 근력만, 보통 우리가 관절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관절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력도 이제 계속 힘이 주지 못하니까 약해지겠죠. 그럴 때 안전한 방법으로 관절은 보호하지만 움직이지 않지만 근력만, 근육만 자극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속성, 우리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한다는 뜻에서 이러한 등속성 수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할 때는 앞에서 등장성, 그 다음에 등척성으로 트레이닝을 많이 하지만 등속성으로 조금 일정한 속도를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할 때 많이 하지 않고 있기는 하고요. 대신 우리가 어떠한 측정, 평가를 할 때는 보통 이 등속성, 일정한 속도를 우리가 설정해서 이 일정한 움직임의 속도 내에서 최대 근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측정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속성 수축 평가 장비인 아이소 카이네틱 측정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뭐 바이오덱스, 사이덱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시면 우리가 아마 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무릎을 측정한다고 하면 무릎의 관절, 조인트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익스텐션, 그 다음에 플렉션, 자, 여기서 0도에서 약 90도 정도로 설정해 놓고 이 움직임이 이 범위 내에서, 자, 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속도를 얘가 해줍니다. 일정한 속도를 얘가 세팅을 해주게 되고 그 속도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최대 힘, 그 다음에 얼마만큼 근지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 내가 이 일정한 이 범위 내에 거기서 얼마나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최대 근력 또는 근지구력을 많이 평가하게 되는데, 이 각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각도도 이 30도 각도에서 좀 내가 얼마만큼 힘을 쓰는지, 그래서 이 30도 각도에서는 뭐 대퇴 사두근 중에서 외측 관근 뭐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사용될 수 있고, 마지막에 이 30도 구간, 0도를 기준으로 한 이 마지막 30도 구간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내측 관근 뭐 이런 게 좀 더 활성화가 많이 돼서 어떠한 근력이 부족하다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게 힘이나 속도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릎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한 4회를 이 장비가 설정합니다. 일정한 속도를 조금 천천히, 속도는 천천히 가면서 사회를 최대로 측정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근 파워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속도를 빠르게 갑니다. 이 무릎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약 20회 정도를 20회 정도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얘는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 발목, 어깨, 팔꿈치 이런 데 다 그 고유의 세팅된 값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임의대로 설정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일정한 속도에 대해서 근육이 얼마나 조금 힘을 잘 쓰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성 수축, 등척성 수축, 등속성 수축이 있지만, 등장성과 등척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등속성 수축은 우리가 어떠한 신체 능력을 측정할 때 굉장히 또 일정하게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뭐 얘는 뭐 천천히 근육의 힘을 천천히 하면서 뭐 수축할 수도 있고, 움직이면서 수축할 수 있는데, 누구는 빠르게 수축하면 아무래도 스피드 값이나 파워 값이 떨어지고 약간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를 정해놓고 그 속도 안에서 우리가 최대 힘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일정한 속도에 의해서 근지구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 뭐 빨리 하다 보면 빨리 지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하다 보면 또 안 지치잖아요. 좀 덜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속도를 설정해 놓고 그걸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트레이닝 할 때는 이 두 가지 모드를 많이 하고, 측정 평가할 때는 이 일정한 속도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측정 평가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 이러한 측정실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아직 물론 석사 과정 때 학교 가서 좀 공부하긴 했지만, 학부 과정에서 이러한 우리가 측정실 또 연구실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지, 만약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과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공부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아마 하반기 때 우리 강의 계획서 보면 이거와 관련된 아이스 카이네틱 장비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 그 다음에 수업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는지, 이 결과표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중요한 또 많이 사용되는 측정 장비 중에 하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지구력입니다. 뭐 우리가 힘을 발휘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힘은 좋았지만 한 번 하고 딱 지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근육군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근육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또는 오랫동안 힘을 쓸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젊은 분들한테는 당연히 뭐 지구력도 좋고 근력도 좋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또 어르신들을 갈수록, 노인으로 갈수록 이러한 근지구력, 한 번 하고 끝나고 힘들어서 내가 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뭐 정적 근력 수축, 동적인 근력 수축, 움직이지 않는 거 유지하는 근 수축, 그다음에 움직이면서 하는 근 수축이 있는데, 보통 정적인 방법으로는 철봉 매달리기, 교재에서는 이 철봉 매달리기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요. 행복해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동적 근 수축에서는 윗몸 일으키기를 내가 1분당 또는 30초에 몇 개를 하는지, 결국엔 그건 이제 우리가 복근의 근지구력을 볼 것 같고, 턱걸이를 내가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상체 근력, 팔굽혀펴기를 몇 개나 할 수 있는지, 얼마나 힘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안내는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서핑이나 서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근력, 근지구력은 근육에서 나오는 힘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폐지구력은 순환계, 호흡계가 장시간 동안 얼마나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 결국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는 거겠죠. 우리가 외부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우리가 근육들이나 이런 데 좀 충분한 연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걸 담당하는 게 심폐지구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계, 호흡계가 장시간 동안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게 되고, 이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변이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변인데, 이거 심폐지구력을 대표해서 보는 변인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 관련된 측정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운동 부하 검사,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이렇게 호흡가스 분석기를 넣고, 그래서 내가 산소를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일정한 강도가 아니라 점진적인 강도를 증가시킵니다. 처음에서 예를 들어서 3.0, 뭐 5.0 이런 식으로 일정한 정해진 그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 프로토콜에서 강도를 점점 올렸을 때 내가 얼마만큼 이제 우리가 이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때 또 얼마나 많은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 가장 스탠다드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든 스탠다드한 우리가 측정 방법은 운동 부하 검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트레드밀을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클을 이용한 방법,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저항값에서 몇 분 동안, 그 다음에 조금 잠시 쉬었다가 30초 정도 쉬었다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강도를 높여서 똑같은 동일한 시간대에서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 이거는 딱 봐도 이러한 장치나 이런 것들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왕복 달리기, 뭐 10m, 20m, 뭐 요요 테스트라고도 하고 셔틀런 테스트라고도 하고, 쿠퍼 테스트, 뭐 12분, 뭐 이렇게 몇 분 이렇게 달리기, 이런 것들이 있고, 오래 달리기, 특정한, 그다음 스텝.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힘든 거를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스텝 검사, 뭐 계단을 우리가 설정해 놓고 거기다 1분 동안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이렇게 하는데, 젊은 그룹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노인 체력 측정 평가에서는 조금 이러한 조금 낮은 상태에서 하게 되고요. 측정하게 됩니다. 재미난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즉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면 왕복 달리기, 쿠퍼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이런 걸 선택할 때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 다양하게 있을 때 우리가 결국엔 어떠한, 내가 선택할 때 뭘 기준으로 하냐? 검사 측정, 그다음에 타당도, 검사의 타당도, 그 다음에 신뢰도를 우리가 고려해서 이제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거를 할 것인지. 뭐 가장 좋은 건 이게 되겠지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해외에서는 이 심폐지구력과 관련된 실험실에서 하지 않고 필드에서 밖에 운동장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좀 더 아무래도 정확도가 높은 게 좋겠죠. 신뢰도나 타당도가. 그래서 12분 달리기, 12분 동안 내가 몇 미터를 달릴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그다음에 2.4km 달리기는, 자, 킬로미터가 빠졌네요. 2.4km 달리기입니다. 2.4km 달리기를 운동장 6바퀴가 되겠죠. 400m 트랙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달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요요 테스트라고 해서 요요 IR, 인터미턴트 리커버리 테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반복적인 이 간헐적인 구간을 축구 선수들이 많이 하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데, 얘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달리고 쉬고 달리고 쉬고, 우리가 어떠한 심폐지구력도 보지만 빨리 회복하는 능력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자세히 소개를 하자고 하면, 저도 이제 박사과정 때 우리가 예비심사 때는 요요 테스트를 조금 했었어요. 요요 테스트를 사전에 이렇게 파일럿 스터디 미리 이제 한번 예상해서 측정을 해봤는데, 요요 테스트보다는 우리가 이 심폐지구력을 봤을 때 얘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요요 테스트는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전한 심폐지구력을 보기에는 제한이 있다 해서 2.4km 달리기를 본심사 때는 선택해서 다시 재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또 2.4km 달리기를 할 것이냐, 12분 달리기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외 연구나 이런 걸 찾아보게 되면 요요 테스트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강도의 운동입니다. 고강도의 측정 방법이기 때문에 유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조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제대로 평가하기가 심폐지구력을 제대로 평가하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뭔가 조금 타당도가 떨어진다 해서 2.4km, 이거는 운동을 갓 시작한 또는 이제 건강한 남성 그룹 또는 유소년 운동선수들한테는 2.4km 달리기가 가장 적당하다. 가장 적당하다고 이제 타당도나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저희는 2.4km를 선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2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2분 동안 내가 얼마만큼 갈 수 있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조금 어르신들 또는 나이가 들수록 이거를 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측정 방법을 선택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타당도를, 내 대상자, 제 이제 박사 논문은 이제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축구 선수들이 많이 하는 요요 테스트, 요요 IR 테스트를 많이 했다가 유소년 그룹에서는 이게 조금 힘들어서 타당도, 내가 보고자 하는 심폐지구력을 제대로 측정하기엔 너무 강도가 세다 해서 2.4km로 달렸고, 이런 것들을 앞에서 얘기한 신뢰도, 타당도 이런 것들 고려해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앞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이런 것들 고려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유연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 간단하게 다뤘죠. 그래서 유연성은 단일 관절 또는 그 이상의 관절에서 최대한의 범위까지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우리가 트렁크, 우리가 몸통의 굽힘 이런 걸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러한 장비를 이용해서 뭐 정적으로 하기도 하고 동적으로도 유연성을 체크하기도 하는데, 이런 장비를 하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고니오미터라고 하는 각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신체 각도 이런 것들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자, 다시 우리가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기 위해서는 이 근육이 아까 사코미어가 있었죠. 근육의 길이가 이 짧은 구간에서만 수축하는 게 아니라 근육의 재기를 이용해서 수축하는 것들이 훨씬 더 힘이나 근지구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동선수들 부상, 일반인들의 부상을 봤을 때 여기 보면 최대한 범위까지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내가 평상시에 가보지 않았던 범위, 이 범위를 넘어섰을 때 보통 인절이, 부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범위가 큰 게 좋겠죠. 짧은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넘은 게 좋고, 사실은 이게 또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또 넓은 건 사실은 유연한 게 아니라 관절이 약하다, 느슨하다, 위크하다, 락시티가 심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되는데, 이 또한 어떤 내가 각도를 표준되게, 예를 들어서 발목의 각도, 무릎의 각도를 평가를 했는데, 측정을 했는데 정상적인 우리가 표준화된 각도가 있는데 이걸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절대평가로 봤을 때는 많이 나오니까 좋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정한 범위가 있잖아요. 어떠한 기준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준거지향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규준지향 평가, 준거지향 평가가 이제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건강 관련 체력과 관련돼서 가장 마지막이 되겠죠. 체의 구성, 바디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체 구성,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의 종류와 양, 뭐 인체를 구성하는 우리 지방, 그 다음에 근육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체성분, 체수분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호를 주고 그거 저항에 의해서 내 그 신호가 얼마만큼 다시 돌아오는지, 그거를 통해서 어떠한 특정 공식에 의해서 이걸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체질량 지수가 또는 이제 허리 둘레가 우리가 비만의 척도로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바디 검사랑 스킨 폴더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뭐 물속에 들어가서 그 이제 뭐 부하 이렇게 이런 것들 또 하기도 하는데 이제 대학원 과정을 가게 되면 그런 내용을 배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인바디 검사와 스킨폴더 검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바디 한다 하는데 사실 인바디는 어, 이 회사 이름입니다. 이게 또 그 고유 명사처럼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인바디 검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BMI 검사, 뭐 체외 구성 검사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게 없을 때는 밖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거 할 때 또 정확한 이 포인트, 지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타당도가 높고 신뢰도가 높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기에는 이런 장비들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리하기 전에 제가 앞에서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요 검사별 추정 공식 다양한 검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양한 검사 운동부하 검사도 있고 왕복 달리기, 쿠퍼 테스트, 오래 달리기, 스텝 검사, 그 다음에 12분 달리기, 2.4km 달리기 요요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산소 섭취량을 측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각 검사별 기록과 관련된 추정 공식이 VO2 max를 우리가 예상하고 추측하고 평가할 때 추정 공식이 있습니다. 칼큘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추정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인터넷 검사해 보면 예를 들어 12분 달리기를 할 때 내가 12분 동안 3km 달린 사람과 5km 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5km를 달린 사람이 훨씬 더 심폐지구력 좋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내가 시간으로는 심폐지구력을 최대 산소 섭취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추정 공식이라고 해서 5km 예를 들어 12분 동안 5km 달린 사람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 공식에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km 달린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수치가 뭐 30점 아니면 40.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 공식을 나올 수 있습니다. 2.4km도 마찬가지겠죠. 2.4km를 내가 얼마나 빠른 시간에 들어온 사람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을 테고 늦게 들어온 사람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 낮을 텐데 그거를 이제 임의적으로 초로만 가지고 하면 다른 심폐지구력과 조금 초로만 표현한다고 하면 굉장히 비교하기가 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환산하는 또 이제 이 공식이 각 측정 방법에 따라서 다 있습니다. 이거는 구글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보면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거를 사용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시간 또는 집중 시간 때 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입니다. 오늘도 45분 정도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관련 체력은 영어 보면 딱 알겠죠. 헬시 건강한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체의 구성이 있다. 네, 각각 측정하는 방법도 우리가 숙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건 또 나름 손쉽게 우리가 교재에도 쉽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검색해봐도 쉽게 나와 있고 어떤 것을 하든지 그다음에 이거를 측정하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이거를 하는지 신체 활동의 근원이 되는 신체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근력 평가는 우리가 상체의 힘을 예상할 수 있는 악력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하체 뭐 스쿼트 뭐 이런 것들 원RM 테스트 다양하게 있겠죠. 이거는 좀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체 활동의 근원이 되는 신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또 이 신체 활동의 신체 능력은 내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출석 확인과 퀴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하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보내지 않으면 저희가 출석 안 한 걸로 인정할 겁니다. 다른 거는 굉장히 제가 조금 최대한 융통성 있게 여러분들한테 적용해드리지만 이거 지켜주셔야 할 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출석이 안 된 걸로 시간이 넘으면 9시까지입니다. 수요일날 내일 9시까지 9시 이전에 보내줘야 이거 출석 체크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아마도 공문상에는 중간고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이제 원칙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게 출석 확인과 퀴즈입니다. 이 두 가지로 평가할 가능성이 큰데 이왕이면 제가 어떤 퀴즈를 내면 그냥 막 인터넷에서 검색한 그대로 쓰지 말고 뭐 정해진 양식 제한은 없지만 최대한 성의 있게 써주시면 아무래도 평가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 꼭 지켜주시고 이번 주 퀴즈는 내가 관심 있는 종목
분야, 스포츠에서 어떠한 측정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동 체력, 아동 분야에서 뭔가 아동 체육 이런 거에서 좀 관심이 있다. 아니면 난 노인 체력과 관련된 관심이 있다. 뭐 아니면 스포츠, 난 축구에 관심이 있다. 그다음에 농구에 관심이 있다. 야구에 관심이 있다. 이러한 종목이나 분야나 이런 거 한 가지 정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체육 측정 평가, 체력 측정 평가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측정들이 있으면 이것들은 어떠한 요소들을 보는 것인지 간단하게, 그다음에 나는 축구 선수와 난 축구 종목에 관심이 있다. 그럼 축구 선수들은 심폐지구력, 회복 능력 이런 게 중요하니 뭐 요요 테스트 이런 걸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조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간 엄수해서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뭐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교재에서 소개시켜주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제가 중간중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를 혹시 공유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PDF 파일로 정리를 해서 동영상 업로드, 공지사항에 업로드 할 때 같이 좀 올려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학교 내 서버 이슈 때문에 동영상이 워낙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업로드를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좀 공유를 해드릴지, 나중에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해드릴지, 아니면 과 대표 또는 이제 우리 수업을 듣는 대표 한 분한테 제가 전달해 드리면 그분이 동시에 다 넣어드릴, 좀 다시 공유를 해드릴지, 아니면 퀴즈를 정해진 시간 내에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형식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파일을 공유해 드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기술 관련 체력에 대해서 조금 오늘처럼 좀 더 자세히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약 50분 동안, 30분에서 훌쩍 넘었네. 50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출석 확인 꼭 기간 내에 해주시고 퀴즈 내용 잘 이해해서 해주시면 좋고, 이왕이면 우리가 좀 성의 있는, 그냥 막 인터넷 말고 이렇게 인터넷에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내 해석을 하거나 내 생각을 추가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퀴즈 내용도 좀 성의 있게 잘 해주시면 아무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